자, 우울제, 항우울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물에 대해서 약물 특징들 잘 잡으셔야 됩니다. 3한계, 4한계 항우울제, 자궁 기전과 임상 적용.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시냅스 전 신경 말단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시냅스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겁니다. 자, 부작용 및 간호. 항콜린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장질환 환자에게 약을 사용하게 되면 혈압, 맥박, 심전도 등 심혈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심전도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물은 안전 한계가 좁고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 정말 잘 봐주셔야겠죠. 혈중 농도에 대해서 정말 잘 봐주셔야겠죠.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진정, 성기능 장애, 경련, 추체외로 부작용 등이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히스타민 효과에 의해서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중단할 때는 소량씩 조금씩 감량하거나 항콜린성 약물을 소량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오 억제제. 주된 작용 기전은 중추신경계에서 단가아민의 재흡수를 촉진시키거나 분해를 억제해서 단가아민의 전달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 부작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고혈압 위기. 고혈압성 위기, 고혈압 위기. 티라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과 특정 약물을 같이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고혈압으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티라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과 특정 약물을 같이 섭취하였을 때 고혈압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 마오 억제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작용입니다. 티라민 함유하는 음식들은 단백질이 발효되거나 오래된 음식이에요. 치즈, 된장, 훈제된 물고기, 특정 음식이나 약물을 피해야 한다. 기출됐던 파트입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제한해야 돼. 왜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고혈압성 위기. 기억하셔야 돼요. 고혈압성 위기,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죠. 티라민,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대부분의 우울증 유형에서 첫 번째 치료법으로 추천되는데, 자,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뇌에서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부작용과 간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간호 과정입니다. 자, 간호 사정으로 넘어가서 환자의 일반적인 상황, 외모 등을 중심으로 사정할 겁니다. 우울증을 나타내는 대상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돼요. 자, 외모, 눈맞음 피하고 무관심하고 정신운동 지연 혹은 초조함을 보이게 됩니다. 우울증을 가지게 되면, 우울증을 느끼면 모든 기능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우울증의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행동 양상은 우울한 기분, 우울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슬픔, 울적함, 의기소침, 불행,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고,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래에도 비관적으로 느껴지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미래를 비관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전에는 힘들지 않았던 일들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신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과 자살을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거나 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발전하면 질병불안장애, 신체 망상, 빈곤만상, 허무망상 등의 피해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도 속도가 느려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환자는 건망증이 심해졌거나 기억력, 집중력이 감퇴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울로 인해서 기억이 잘 안 나. 집중력이 떨어져. 이러한 증상이 심하게 되면 가성치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각장애, 이인증, 비현실감을 보일 수도 있고요. 드물게는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의 기운 없고요.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고 자율신경계 증상, 두통, 소화불량, 관절통 등의 구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수면, 식욕, 성욕 모두 변화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잠들기가 힘들고 중간에 깨고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기 힘들고 식욕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 식사량이 감소되고 자연히 체중도 감소되고 성욕 감소하게 되고 수면, 식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다거나 깨기 싫다고 하는 등 우리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무기력하면 뇌가 현실을 기피하기 위해서 계속 죽은 상태처럼 잠을 유지한다고 하죠. 유지시킨다고 하죠.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체중이 심하게 증가하겠죠. 일상생활, 외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아무 일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게 되고 재미있는 일도 즐거운 일도 없고 의욕 없고 만사가 귀찮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는 일 정도만 억지로 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우울성 혼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자살의 위험성. 분노, 죄책감, 무가치감이 심해지면 자살 사고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과 관련된 행동들을 정서, 신체, 인지, 행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좀 보면서 사례 등을 통해서 우울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게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은 무조건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계획과 수행입니다. 치료적 환경을 제공해야겠다. 환자의 환경이 위험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개인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 환경적 중재가 필요한데요. 환경이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환경에 대한 관리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자살 가능성 여부를 사정해야 하는데 우울증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회복기에 자살 시도 기회와 에너지가 생기므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포인트 한번 잡을게요. 사실 너무 우울하면요. 자살 생각도 못해요. 자살을 시도할 만큼의 에너지도 없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우울했다가 얘를 좀 회복하려고 할 때 이때 자살 시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생겨서 치료적 관계 형성, 우울증 환자는 위축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간호를 거부합니다. 이때 간호사는 조용하고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 솔직함, 감정이입, 관심을 보여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경청하고요. 환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맞춰서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얘기를 하고 동정심, 지나친 동의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환자가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일상생활 활동. 자가 간호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 신체적 간호가 중요할 수 있어요.
외모 소홀하게 되고 행동이 느려지고 독립적으로 목욕하거나 옷을 입는 일들, 이런 위생과 관련된 일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식욕이 없고 체중이 감소되는 환자는 식사 양상을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간호중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영양과 관련된 간호중재,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영양과 관련된 간호중재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려면 몸무게 측정하는 거, 아이유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환자의 체력에 따라 신체 활동을 계획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에게 맞는 활동을 증진시켜 줌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3, 4단계의 수면이 줄어듭니다. 낮잠은 수면 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카페인과 같은 식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의 우울 환자, 매일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우리도 우울을 경험하잖아요. 무기력을 경험한다고요. 근데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욱더 그 무기력에 빠져요. 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고, 자야 될 시간에 자고, 활동해야 될 시간에 활동하는 것.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또 공부하시다가 분명히 슬럼프가 올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슬럼프 빠지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내가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얼른 빠져나올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 자괴감 느끼면서, 무력감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느끼면서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자신에게 몰두하는 에너지를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고 활동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기부여, 목표, 결여되어 있죠. 지나치게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활동은 피하고 쉬운 활동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해 줘야 돼요. 감정 표현하기. 항상 문제되는 감정은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고통 때문에 감정을 억압한다. 낙담, 무가치감에 압도당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지치료, 환자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확인하고 얘를 멈추고 얘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 장점, 성과, 기회들을 검토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자존감을 강화시키도록 합니다. 자, 사회기술. 부적응적인 감정 반응을 가진 환자들은 사회적 상호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기술을 증진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가족치료. 우울장애와 관련된 행동들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체계 모형이 생각이 나요.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가족 치료의 목표 중 한 가지는 가족들이 환자의 부적절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말고 적절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는 것. 가볍게 봐주시면 되는 간호중재입니다. 자, 약물치료. 치료 효과는 투약하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에서 6주 후에 나타나요. 4만개 항우울제는 고용량에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의도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약을 먹은 척하면서 약을 모아요. 약을 모았다가 얘를 한꺼번에 먹음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하는 거죠.
우울증이 재발했거나 약물 치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전기 경련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정서 장애인 경우에 매일 특정량의 밝은 빛을 쪼이는 광선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우리가 가을만 되면 우울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정말로 근거가 있다고요. 햇빛을 보는 시간이 감소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 햇빛 좀 보자. 우리도 어두운 곳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햇빛이 있을 때 일정 시간 산책하는 거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건강에도 기분 전환에도. 그래서 좀 걸으시는 거, 산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9번째 챕터. 양극성 및 관령장애입니다. 개론, 주요질환, 간호과정을 볼 텐데 주요 우울 장애를 잘 알고 넘어오셔야 돼요. 양극성 장애의 특징적인 양상은 기분, 사고, 행동, 기력, 수면 등 다양한 증상 차원에서 사파 형태, 개인 시간 경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병적 기분 사파는 획일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들뜨는 형태의 조증, 경조증,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지는 형태의 우울증,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는 혼재성 사파로 증상을 구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조증이죠. 조증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어떠한 형태적인 특징을 띠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증과 관련된 간호중재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조증사파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과대하고 과민하고 우울이 원래 기능보다 떨어지잖아요. 조증은요. 그보다 훨씬 더 항진되는 겁니다. 목표 지향적인 활동, 에너지가 항진된 명백한 시기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하루에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어야 하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진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증상을 초래할 만큼 심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만큼 심하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조금 업된 거 말고 그 이상으로 항진되어 있어서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병적인 상황, 그것을 우리는 조증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분장애 기간 동안 다음의 증상 중 3가지 이상, 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4가지 이상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팽창된 자존심 또는 과대성, 내 능력을 엄청 높게 보는 거예요. 수면 욕구 감소, 나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잠잘 시간조차가 부족한 거죠.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느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말을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에 대한 표현은 사고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엄청 빠르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말로 막 표현할 겁니다. 사고의 비약, 사고가 너무 심하게 빨리 진행되니까 생각이 줄다름치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주의가 산만해질 거예요. 내 사고가 이렇게 빨리 돌아간다면 하나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부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를 뺏기게 되죠. 목적 지향적 활동의 증가, 정신운동의 초조, 모든 것들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어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부터 위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활동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감소되고 내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절제한 물건 구입, 성적 무분별, 어리석은 사업 추진 이런 것들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증과 관련된 행동, 감정, 의기양양, 다행증, 사치. 사례를 통해서 문제화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대상자가 무분별하게 사치하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과다하게 치장하고 이런 사례들이 다 조증과 관련된 사례들이에요. 역시 기출화됐던 사례들이죠. 과장된 자존감, 비판 참지 못하고 수치나 죄의식이 결여돼 있고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고 먹을 시간조차 없고 잠잘 시간이 없어요. 탈수, 부적절한 영양, 수면 욕구 부족, 체중 감소 나타납니다. 야망, 현실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요. 부정해요. 주의 산만, 사고 비약, 과대망상, 착각, 판단력이 결여되고 사고 연상의 이완이 나타납니다. 행동, 공격적이고요. 과도한 소비가 나타나고요. 활동 자체가 과다하고 과장되어 있고 증가되어 있고 무책임하고 인정하지 않고 논쟁하고 나를 돌볼 시간이 없거든요. 개인 위생이 불량하면서 자극을 유발하고 과도한 성활동, 사회적인 활동, 수다스러운 특징들을 보입니다. 자, 조증에 대한 느낌이 오시나요? 사례를 보고 조증인 것을 판단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경조증 사파. 기준이 되는 증상은 조증이랑 비슷합니다. 그 지속 기간과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경조증 상태에는 지속 기간이 4일 이상, 기능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띌 정도이고 사회적, 직업적 장애를 초래하거나 입원이 필요할 만큼은 심하지 않은 조증이랑 비슷한데 조증만큼 심한 건 아니에요. 입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경한 상태를 얘기한다. 조증 상태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 기능장애가 아주 뚜렷하죠. 조금 약한 정도, 그것을 경조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조증과 달리 정신병적 증상은 없지만 조증 사파의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번에 우리가 양극성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1형, 2형, 그리고 순환형. 1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조증, 우울증. 조증은 항진, 우울은 떨어지는 거, 저하, 교대로, 양극이 교대로, 또는 조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최소한 한 번의 조증 사파가 있다. 그러니까 조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양극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증이 나타나면 1형 양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한 번 이상의 조증 사파가 있으면 우울 사파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고 1형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오직 조증 사파 유무로 정해지게 되고 조증 사파 앞에 또는 뒤에 경조증 사파나 주요 우울 사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다라고 한다면 1형이라고 얘기한다. 1형 양극성 장애인 성별 차이는 없고 조증 사파의 경우 남성에게서 더 흔하고 여성에게서는 우울 사파가 혼재성 사파와 1년 4회 이상의 사파를 보이는 급속 순환형 비율이 높다. 남성에게서는 1형이 높고 여성에게서는 급속 순환형 비율이 더 높다. 자, 2형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증 정도가 경조증이에요. 조증이 나타난다면 1형이잖아요. 그러니까 2형은 조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분이 항진된다면 양극성이긴 하잖아요. 항진되는데 조증만큼은 아니고 경조증만큼 이전이나 최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경조증 사파와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가 확인되면 우리는 2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조증 사파는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경조증 사파와 우울 사파가 있을 때, 주요 우울 사파가 있을 때 우리는 2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의 증상을 알고 있어야 얘도 얘기할 수 있죠. 경조증 사파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얘를 알 수 있죠. 자, 일형 양극성 장애에 비해 가벼운 정도로 다루는 경향은 있지만 사실 얘가 더 만성적이고 평균적으로 우울증 기간이 더 길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순환 기분 장애예요. 일형 양극성 장애보다 주기가 짧고 불규칙적이고 급격한 기분 변화를 보인다. 특징이에요. 짧고 불규칙적이고 급격한 기분 변화를 보이고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환자의 3분의 1은요.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나 주요 우울 장애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진단 기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안 경조증 사파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다수의 경조증, 주요 우울증 사파 기준은 만족하지 않는 다수의 우울 증상, 다수의 경조증과 다수의 우울 증상은 있지만 이 기준을 만족하지는 않는다. 위에 2년 동안 경조증과 우울증 기간이 최소한 1년간 있고 한 번에 2개월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적은 없다. 주요 우울증, 조증, 경조증 사파 기준이 충족된 적이 없다. 증상이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양성장애, 망상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순환기분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간호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증의 기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조증이다. 외모와 전반적인 행동, 모든 것들이 너무 심하게 항진되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고요. 행동이 부산스럽고요. 자질구레한 장신구, 배지, 메달 따위로 기괴하게 몸치장을 하고 과해요. 부적절하고 파격적인 이상, 짙은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례로 참 잘 나와요. 간혹 지나치게 친절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병실 활동에 끼어들어서 간섭하고 다른 환자들이나 의료진을 방해하고 교묘하게 조정하고 거만하고 끊임없이 활동하지만 사고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주위에 쉽게 나의 관심이 빼앗겨지거든요. 지속되는 활동과 수면 욕구 감소로 거의 잠도 안 자고 식사나 휴식이 부족하게 되고 치료되지 않게 되면 신체적 탈진까지 가서 사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과도해져있는지 알겠죠? 자, 기분, 정동, 감정입니다. 자,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는 다행감이 있어요. 과민한 기분이 있어요. 초조, 심한 감정의 동요와 기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좌절에 대한 내성이 적습니다. 분노의 감정, 적개심이 곧바로 표현돼요. 감정의 기복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기분 태도가 한참 고양되는 가운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장난이 심하고 떠들썩하게 유머, 농담 많이 하고 경조증에서 조증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교성, 유쾌함이 적대감, 불안정, 편집증으로 대체되기도 하죠.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휙휙 바뀌어요. 휘몰아칩니다. 언어, 목소리 커지고 말이 빠르고 절대로, 결코, 최고 등의 최상급을 잘 사용하고 포인트, 과장 강조 포인트, 과장되고 강조되고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지속적이고 부적절하고 사고의 비약, 연상의 이완 나타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리멸렬해지는 거죠. 사고와 지각, 사고 내용은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과정이 빠르죠. 주의가 산만하죠. 그러니 쉽게 주제에서 이탈될 수 있고요. 과대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나의 능력을 과대하게 생각해서. 환각망상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감각과 인지. 발병 초기에 비교적 높은 인지 기능과 비교하면 점차 기억, 집중력, 수행 기능이 저하되고 학습, 직업, 장기적인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지 기능은 환자의 전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질병의 진행, 인지 기능의 손실, 좋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요.
충동 조절. 상당수 조증 환자는 충동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해하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타인감, 예민성, 정서적 불안정은 환자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할 거예요. 즉각적인 분노, 비판을 받았을 때 참지를 못해요. 비평, 욕설, 적개심, 일관성 없는 제한이나 치료적이지 못한 병동 환경, 치료진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행동도 환자의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바로 행동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앉아있을 수 없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런 모습들이 표현됩니다. 판단력과 병식. 판단력이 장애가 나타납니다. 지나친 성적 행동 나타나요. 무절제한 소음이 나타납니다. 얘 역시 사례로 많이 나오죠.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고, 거짓말, 속임수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성이 거의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하고 금방 실패하거나 포기해버릴 일을 벌여놓기도 합니다. 병식은요, 거의 없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까? 급성기에 안정, 약물 치료하고 신체 활동 제한하고, 지속기, 약물 치료의 수능과 재발 방지에 초점, 유지기, 재발 방지와 조증 정도와 지속 기간을 경감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양극성 장애의 급성 조증 단계에서 입원이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죠. 파괴적 행동을 외적으로 통제하고 약물을 통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조증 환자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긴 토론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사람들 주의 집중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어요. 논쟁 안 돼요. 사실적이고 간결하고 요약되게 주의 집중 안 되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 주의 집중 안 되니까 장기간 대화 피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가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인 제한 설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쟁적 활동, 더 흥분하라고요? 제한해야 되죠. 부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안 되잖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 사소한 활동, 비경쟁적 신체 활동 등 이런 과다 행동을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관적인 규칙, 구조적인 제한을 설정하고 그것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환자의 지나친 개입, 조정을 교정하고 자신의 조절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많은 비현실적인 요구들 중에서 가능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다는 못할지언정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셔야 되고, 할 수 없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자. 신체적 건강과 안정. 이 사람들 탈진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음식, 수분 섭취 모니터링하고 규칙적으로 체중, 활력 징후 검사 결과를 사정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먹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영양가가 높은 고단백, 고열량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잘 먹는 거 주면 좋죠. 어쨌든 영양분을 채워줘야 되니까. 리튬을 조증 이 대상자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리튬의 부작용이 입마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니까 물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사탕, 껌 이런 거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이 지나치잖아요. 이 균형 맞춰주자고요.
과다 활동으로 인해 잠을 거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목욕, 부드러운 음악 감상, 수영 등을 한 뒤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단순한 옷 입기, 위생관리에 같은 자가간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설정과 단호한 접근법, 제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제한 설정, 그리고 이것을 일관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체 간호를 수행하는 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양극성 장애 우울사파는 조증보다 치료 반응이 느리고 자살 위험성이 주요 우울증과 비슷하므로 주의해야 되고 자살 사고, 정신증, 긴장증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이 요구됩니다. 조증 상태 환자에게 자극은 무조건 최소화, 가능한 한 조용하고 깨끗한 독방에 배정하고 낮은 소음 수준, 불빛 유지하고 주변 환경에서 위험한 물건은 모두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약물 치료 얘기하셔야 돼요. 리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증과 우울의 급성 치료와 반복적인 조증, 우울사파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리튬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 분비, 재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로토닌 수용체 증가와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항조증, 항우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양된 기분, 과대사고, 팽창감, 사고의 비약, 불안, 초조, 주의산만, 성기능이 항진되고 공격적인 행동하고 불면하고 과민 반응하는 거, 조증과 관련이 높죠. 그래서 리튬 생각하면 조증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급성 초기에는 항정신 약물이나 벤조디아제핀 약물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리튬의 주요 단점은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 치료적 레벨이 급성 조증기 때의 혈중 수치 0.6에서 1.2 이런 수치를 얘기한다는 건요, 독성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0.6에서 0.8, 0.4에서 1.0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독작용.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증량해야 되는데, 자, 1.5 이상이 되면 독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2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리튬 독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사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죠. 혈중 농도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높았어, 리튬 농도가 높았어, 그럴 때는 위세척, 신장치료, 만니톨, 아미노필린으로 리튬을 배설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징후와 간호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튬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리튬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예방을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끊는다? 그렇지 않아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치료 용량, 독성 용량의 차이가 적었어요. 까딱하면 독성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따라서 혈중 레벨을 모니터해야 됩니다. 리튬은 중독성은 없어요. 정상적으로 소금과 물을 섭취하는데 리튬은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죠. 나트륨 섭취가 감소되면요, 리튬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트륨 섭취가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분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트륨, 수분 같이 가니까 나트륨의 섭취 감소로 수분이 감소되어 있어. 수분이 감소되어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튬이 증가되겠죠. 리튬의 혈중 레벨이 증가되어 있다면 독작용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설사, 구토, 발한이 있다면 리튬 중단.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설사, 구토, 발한, 수분이 감소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탈수로 이루어질 수 있고, 탈수는
혈중 리튬 농도를 증가시키겠죠. 리튬을 복용하는 동안 이뇨제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수분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리튬이 위장장애를 일으킨다면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리튬은 신장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기능 역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돼요. 리튬은 갑상선 비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검사하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 체중 증가가 심하다면 영양사와 상의할 수 있고 리튬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는다면 조기 재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용량이 점차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들 꼭 기억하세요. 수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부작용과 관련돼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감정 표현하기. 조증 환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표현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나 표현된 감정을 비판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천천히 말하게 하고 생각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모델링 강화, 제한 설정, 방향 제시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한 분노, 절망, 불안을 판단 없이 수용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에요.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하고 행동하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들을 더욱더 고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주장 훈련을 통해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환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더욱더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사정하도록 하고 이완요법을 통해서 불안과 긴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인지치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경련요법 EC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내성이 있는 환자나 빠르게 순환되는 환자, 파괴적 망상을 보이는 환자,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는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 효과적이에요. 조증에 기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어떠한 간호중재들을 해줄 수 있는지, 리튬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간호중재 특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례 속에서 조증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고 이것과 관련된 간호중재들, 리튬과 관련된 얘기들 정리하세요.